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은 너무해. 너한테 다 주면 지켜질 줄 알았다. 그런데 바닥에 누워 있을 때 나는 혼자였다. 엄마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지만 난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야. 현실은 내가 숨 막히는 동안 누가 달려왔는지로 결정됐다. 돈 때문에 가족을 갈라놓겠다는 거야? 아니다. 돈이 사람을 갈라놨고 나는 이제 그걸 바로잡는 거다. 오늘부로 내 인생도 내 돈도 내가 정한다. 순자 씨는 아들한테 다 주면 말년은 편하다는 믿음 하나로 가진 것을 모두 내어줬다가 가장 위급한 날 가장 차가운 말을 듣고 무너집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겨우 붙잡은 전화 한 통이 가족의 민낯을 드러내고 순자 씨는 결국 내 인생과 내 돈은 내가 정한다는 결정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돈 한 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순자 씨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면 비슷한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과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 서울 마포구 한복판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해가 기울 무렵의 빌딩 유리창은 붉게 타올랐고 골목은 퇴근길 숨결로 가득했지만 순자 씨의 집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오래 쌓인 단념처럼 벽지 틈에 스며 있었다. 순자 씨는 작은 식탁에 앉아 오래된 통장을 펼쳐두고 손끝으로 숫자들을 더듬듯 훑쳤다. 돈이란 결국 사람이 남기고 간 온기라고 믿어온 시간들이 통장 종이 냄새에 섞여 올라왔다. 아들한테 다 주면 말년은 편하다. 말은 순자 씨의 가슴에 신앙처럼 박혀 있었다.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라 순자 씨가 스스로 만들어낸 약속이었다. 기댈 곳이 필요했던 날들이 그 약속을 더 단단하게 굳혀 놓았다. 순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릴 때마다 판단도 함께 풀렸다. 살림을 줄이고 옷장을 정리하고 오래 아껴둔 적금까지 해지하던 순간들이 한 장면씩 떠올랐다. 줄어든 통장은 불안이 아니라 안도였다. 이제 순자 씨의 노후는 철수 씨의 손에 안전하게 얹혀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철수 씨의 삶이 안정되면 순자 씨의 삶도 안정될 거라고 순자 씨는 그렇게 계산했다. 그 계산은 숫자가 아니라 정이었다. 정은 손해를 모르고 손해를 모르는 정은 언제나 아름답게만 보였다. 집안에는 순자 씨가 혼자서 유지해온 생활의 질서가 남아 있었다. 신발은 가지런히 놓였고 약봉지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반찬통이 딱 필요한 만큼만 들어 있었다. 필요 이상으로 남기지 않는 습관은 필요 이상으로 기대지 않겠다는 다짐과도 닮아 있었다. 그러나 기대는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었다. 순자 씨가 삶을 줄여 만든 여백은 철수 씨에게 더 많이 채워주기 위한 자리였다. 순자 씨는 그 여백이 결국 순자 씨를 편하게 해줄 거라 믿었다. 마포의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오며 커튼 끝을 살짝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마치 누군가의 방문 신호처럼 느껴져 순자 씨는 잠깐 숨을 멈췄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고 따뜻한 안부가 들려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도 잠잠했다. 순자 씨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한번 쓸어내리며 애써 괜찮다고 중얼거릴 뻔했다.
혼자 사는 집은 익숙해질수록 더 조용해지는 법이었다. 조용함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작게 만들었다. 작아진 마음은 사소한 통증도 크게 받아들였다. 그날의 통증은 사소하지 않았다. 순자 씨는 물을 뜨러 주방으로 향하다가 발끝이 어딘가에 걸린 듯 중심이 흔들렸다. 한 번의 휘청임이 온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손이 허공을 붙잡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바닥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생각보다 단단했다. 순자 씨의 몸이 바닥에 닿는 순간 통증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당혹감이었다. 이게 뭐지라는 짧은 생각이 지나가자마자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조여오고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순자 씨는 바닥을 짚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끝이 떨리는 걸 보며 순자 씨는 스스로가 낯설어졌다. 늙는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바닥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그제야 알 것 같았다. 휴대폰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순자 씨는 팔을 뻗어 휴대폰을 끌어당기려 했지만 팔이 충분히 길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손끝이 닿았고 화면이 켜졌다. 화면에 뜬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순자 씨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을 찾았다. 철수 씨였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철수 씨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순자 씨는 이상하게도 안심을 먼저 했다. 곧 따뜻한 말이 들릴 거라고 믿었다. 곧 달려오겠다는 말이 들릴 거라고 믿었다. 순자 씨가 바닥에 누운 모습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기 때문이다. 통화가 연결되자 순자 씨는 숨을 고르며 겨우 말을 꺼냈다. 철수야, 엄마가 조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엄마 지금 가게 바쁜데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그냥 119 부르세요. 짧고 차가운 문장이 공기처럼 집안을 가르며 지나갔다. 철수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가 끊겼다. 남은 것은 끊어진 화면과 더 크게 들리는 냉장고의 작은 소리뿐이었다. 순자 씨는 통증보다 먼저 마음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몸이 바닥에 붙어 있는데 마음까지 바닥 아래로 꺼지는 듯했다. 가족에게 기대면 따뜻할 거라는 믿음이 입김처럼 사라졌다. 순자 씨는 바닥의 차가움보다 철수 씨의 목소리에서 더 큰 차가움을 느꼈다.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듯한 감각이 순자 씨의 숨을 조였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눈물마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속에서 무언가가 꾹꾹 눌려 울음도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순자 씨는 다시 휴대폰을 붙잡았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더 길었다. 연락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순자 씨 스스로도 선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끝내 떠오른 이름은 영희 씨였다. 순자 씨는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며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미안함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영희 씨에게는 해준 것이 없다는 사실이 이 순간 더 또렷해졌다.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순자 씨는 바닥의 무늬를 바라보며 견뎠다. 통화가 연결되자 순자 씨는 더 이상 포장할 힘이 없었다. 영희야, 엄마가 집에서. 영희 씨의 목소리는 질문을 짧게 던졌다. 엄마,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순자 씨가 주소를 더듬어 말하자 영희 씨는 더 묻지 않았다. 알겠어요. 끊어요. 통화는 짧게 끝났지만 집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진 듯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누군가의 숨결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순자 씨는
희미한 움직임을 느꼈다.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발걸음이 상상 속에서 먼저 들려오는 듯 했다. 순자 씨는 바닥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 비친 조명은 흐릿했고 눈앞은 순간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흔들리는 시야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만은 뚜렷했다. 돈을 내어준 믿음이 지켜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영희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순자 씨의 삶은 다시 쓰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이 예감이 희망인지 마지막 착각인지 순자 씨는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기에 더 간절해졌다. 마포의 밤은 계속 깊어지고 순자 씨의 집은 그 깊이에 잠겨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순자 씨는 올해 72이었다. 서울 마포구에서만 40년 넘게 살며 같은 골목 같은 창문 같은 방향의 햇빛을 보며 나이를 먹었다. 마포의 변화는 빠르고 요란했지만 순자 씨의 생활은 늘 비슷한 리듬으로 흘러갔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컵에 물을 마시고 같은 라디오 채널을 틀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들은 언제나 남의 이야기 같았고 순자 씨는 늘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순자 씨에게 삶은 버텨내는 것이었고 버텨낸 시간만큼 가족이 보상해 줄 거라고 믿었다. 순자 씨의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넓어 보였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집안의 방 하나를 닫아두고 살았다. 열지 않는 방은 과거였고 현재는 늘 혼자 사용하는 작은 공간에만 있었다. 순자 씨의 삶에서 가장 큰 중심은 자식이었다. 아들 철수 씨와 딸 영희 씨는 순자 씨 인생의 이유였다. 철수 씨는 쉰을 넘겼고 마포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자리를 잡은 삶처럼 보였고 순자 씨는 그 모습에 늘 안도했다. 철수 씨가 안정되면 순자 씨도 안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철수 씨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고 필요한 말만 골라 했다. 그 무뚝뚝함을 순자 씨는 듬직함으로 해석했다. 철수 씨가 웃지 않아도, 철수 씨가 안부를 자주 묻지 않아도 순자 씨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들이란 원래 표현이 없는 존재라고 순자 씨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다. 영희 씨는 48이었다. 결혼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맞벌이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영희 씨는 전화할 때마다 숨이 가빴고 늘 시간이 없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순자 씨는 그 숨가쁨 속에 영희 씨의 삶이 얼마나 빠듯한지 느꼈다. 그래서 순자 씨는 영희 씨에게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다. 도움을 주지 못한 미안함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순자 씨는 재산을 나눌 때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집과 통장 보험까지 모두 철수 씨 앞으로 정리했다. 영희 씨 몫은 없었다.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이미 정리를 끝낸 상태였다. 아들은 노후의 울타리였고 딸은 이미 다른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판단이 잔인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일부러 밀어냈다. 순자 씨에게 중요한 것은 안정이었고 안정은 힘 있는 쪽에 기대는 것이라고 배워왔다. 마포의 오래된 친구들도 비슷한 선택을 했다. 아들 앞으로 집을 넘기고 통장을 정리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들이 순자 씨를 더 확신하게 만들었다. 순자 씨는 그 말들을 믿음처럼 받아들였다.
믿음에는 의심이 없었고 의심이 없으니 대비도 없었다. 철수 씨와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유지됐다. 명절에 얼굴을 보고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였다. 순자 씨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다. 자주 찾지 않아도 필요할 때만 있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영희 씨와의 관계는 어딘가 불편하게 남아 있었다. 영희 씨는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을 아꼈다. 그 침묵을 순자 씨는 욕심이 없는 태도라고 오해했다. 사실은 서운함이 쌓여 말로 나오지 못한 것이었지만 순자 씨는 알지 못했다. 순자 씨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멈췄고 복도 조명은 늘 반쯤만 켜져 있었다. 이웃들과는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 모두가 비슷한 나이로 비슷한 고독을 안고 살고 있었다. 고독은 말하지 않으면 들키지 않는 병 같았다. 순자 씨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 정기검진 결과는 늘 무난했고 큰 병력도 없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쓰러지는 일은 뉴스 속 이야기였고 순자 씨의 현실은 아니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과신이었다. 집안의 모든 물건 위치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안전에 대한 착각을 키웠다. 순자 씨는 하루하루를 조용히 정리하며 살았다. 죽음 이후를 대비해 정리한 재산은 삶을 더 가볍게 만들 거라 생각했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고 그 짐을 대신 짊어질 존재가 철수 씨라고 여겼다. 영희 씨는 그 짐에서 이미 제외된 존재였다. 이 제외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순자 씨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순자 씨에게 가족관계는 기능처럼 여겨졌다. 누군가는 경제를 책임지고 누군가는 정서에서 멀어지는 구조였다. 그 구조가 당연하다고 믿은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선택을 만들었다. 마포의 집은 그런 선택의 결과물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지만 최근 사진은 없었다. 시간이 멈춘 사진 속 얼굴들만 순자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자 씨는 그 시선들 속에서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외로움은 말로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었다. 이 모든 배경 위에서 순자 씨의 쓰러짐은 우연이 아니라 시간의 결과였다. 믿음, 선택, 거리, 침묵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은 관계의 진짜 무게를 드러내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했다. 쓰러진 뒤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순자 씨의 숨은 얕아졌고 바닥의 차가움이 옷자락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다. 눈앞은 뿌옇게 흔들렸지만 집안의 소리들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냉장고의 모터 소리, 벽시계의 초침,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깥 바람이 번갈아 순자 씨의 신경을 긁었다. 손바닥은 바닥에 붙은 채로 미세하게 떨렸다. 움직이려는 의지는 남아 있었지만 몸은 의지보다 먼저 겁을 먹은 듯 굳어 있었다. 순자 씨는 가장 가까운 가구를 붙잡으려 했지만 팔이 제대로 뻗지 않았다. 결국 손끝으로 겨우 휴대폰을 끌어당겼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순자 씨의 마음은 습관처럼 한 방향으로 달려갔다. 철수 씨의 이름이 화면에서 빛나자 순자 씨는 이유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119보다 먼저 아들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오랜 세월 몸에 배어버린 믿음의 형태였다.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순자 씨는 빨리 숨을 고르려
애썼다. 구급차를 부르는 말보다 엄마야라는 한마디가 먼저 들리길 바랐다. 철수야, 엄마가 지금 집에서 몸이 엄마 지금 가게 바쁜데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그냥 119 부르세요. 철수야, 엄마가 움직이기가 엄마 끊어요. 손님 밀려요. 통화가 끊긴 순간 귀 안쪽이 멍해졌다. 순자 씨는 휴대폰을 쥔 손을 놓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봤다. 꺼진 화면은 거울처럼 순자 씨의 표정을 비췄다. 놀람이 먼저였고 그 다음은 모욕처럼 밀려오는 허탈감이었다. 바닥에 붙은 등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통증은 계속 있었지만 통증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순자 씨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는데 가슴이 중간에서 걸렸다.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집안에서 혼자 쓰러졌다는 사실보다 첫 전화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더 서늘했다. 순자 씨는 그 서늘함이 뼛속까지 들어오는 걸 느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순자 씨는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어 앉으려 했고 실패했다. 실패의 순간마다 바닥은 더 차갑게 느껴졌다. 순자 씨는 다시 휴대폰 화면을 켰다. 손가락 끝이 자꾸 엇나가 이름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몇 번을 잘못 눌러도 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철수 씨에게 전화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철수 씨의 목소리가 또 한 번 칼처럼 꽂힐까봐 순자 씨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순자 씨는 영희 씨의 이름을 찾았다. 한 번도 먼저 기대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 지금은 유일한 줄처럼 느껴졌다.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순자 씨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미안함을 말할 틈도 없이 지금은 살아야 했다. 영희야, 엄마가 집에서 쓰러졌어. 몸이 안 움직여. 엄마 주소 말해요. 지금 어디예요? 마포집이 예전 그 집. 현관 비밀번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알겠어요. 전화 끊지 말고 스피커로 바꿔요. 영희 씨의 말이 끝나자 순자 씨는 손을 움직이려 애썼다. 버튼 하나 누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를 켰다. 휴대폰에서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그 숨소리는 서둘러 움직이는 사람의 숨이었다. 엄마, 지금 숨 쉬어요? 대답해요. 숨은 쉬는데 가슴이 답답해. 허빌구는 내가 부를게요. 엄마는 문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못 가. 몸이. 알겠어요. 그대로 있어요. 절대 무리하지 말아요. 말끝마다 단호함이 묻어 있었고 그 단호함이 순자 씨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다. 순자 씨는 그제야 자기 숨이 조금 길어지는 걸 느꼈다. 혼자라는 감각이 아주 미세하게 옅어졌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데려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순자 씨는 바닥의 냄새를 맡으며 정신을 붙잡았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낯설게 보였다. 평생 살아온 집이 위급한 순간엔 낯선 방처럼 차갑기만 했다. 순자 씨는 스스로를 원망하려 했다가 멈췄다. 원망할 힘마저 아껴야 했다. 영희 씨의 숨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계속 들렸다. 엄마, 나 지금 택시 탔어요. 금방 가요. 영희야,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 하지 말아요. 지금은 버티기만 해요. 그 말이 끝나자 순자 씨의 목구멍이 울컥했다. 순자 씨는 그 울컥함이 눈물인지 살고 싶은 마음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순자 씨는 바닥에 누운 채로 자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버렸는지
떠올렸다. 철수 씨에게 모두 준 재산은 머릿속에서 종이처럼 가볍게 날아다녔다. 가벼워진 것은 통장이 아니라 순자 씨의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순자 씨는 그 생각을 붙잡는 순간 또 숨이 가빠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이어져 있었다. 엄마, 나 지금 거의 다 왔어요. 현관 앞에 도착하면 다시 말할게요. 순자 씨는 짧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와 기기가 미끄러질 것 같았다. 순자 씨는 그 미끄러짐이 삶이 빠져나가는 느낌과 닮아 무서웠다. 그래서 더 세게 쥐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에서 따뜻한 기척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기척이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순자 씨는 버텨야 했다. 그리고 버티는 동안 순자 씨는 알게 됐다. 위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과 실제로 달려오는 이름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현관 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복도에서 누군가 숨을 몰아쉬는 기척이 들리자 순자 씨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집안의 정적이 깨지면서 바닥에 눌린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자 씨는 스피커 너머로 이어지던 영희 씨의 숨소리를 따라 억지로 정신을 붙잡았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고 손바닥의 땀이 휴대폰을 미끄럽게 만들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귀는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삐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려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 다시 숨을 삼켰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집 안으로 쏟아졌다. 영희 씨의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가구를 피하고 바닥에 물건을 차고 숨을 몰아쉬며 거실로 곧장 들어오는 움직임이 느껴졌다. 엄마 어디에요? 여기 주방 쪽. 영희 씨는 순자 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끊어질 듯 멈칫했다. 빛이 닿지 않는 바닥에 누운 순자 씨의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이다. 영희 씨는 무릎을 꿇고 순자 씨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받쳤다. 순자 씨는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참아왔던 두려움이 목구멍 위로 밀려 올라오는 걸 느꼈다. 엄마 눈 떠요. 나 왔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굳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순자 씨의 이마를 짚고 맥을 확인하듯 손목을 감싸 쥐었다. 영희 씨의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다. 그 힘이 순자 씨를 바닥에서 끌어내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영희 씨는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마포구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졌어요. 의식은 있는데 움직임이 힘들어요. 빨리 와주세요. 영희 씨는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고 현관 위치와 엘리베이터 상태까지 빠르게 설명했다. 순자 씨는 옆에서 그 말을 듣는 동안 가족이란 단어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영희 씨는 순자 씨 입가에 물을 대려다 멈췄다. 무언가 삼키다 기도가 막힐까봐 조심하는 눈빛이었다. 영희 씨는 담요를 꺼내 순자 씨의 다리 위에 덮어주었다. 차가운 바닥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덜 올라오게 하려는 몸짓이었다. 순자 씨는 담요의 무게가 따뜻하게 느껴져 눈가가 시큰해졌다. 눈물은 조금씩 흘러나왔고 참아왔던 감정이 천천히 균열을 냈다. 영희 씨는 손바닥으로 순자 씨의 손등을 감싸며
가만히 눌렀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듯 손으로만 버티라는 신호를 보내는 느낌이었다. 순자 씨는 그 손길을 느끼며 철수 씨에게 걸었던 첫 전화가 머릿속에서 다시 울리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냉정한 목소리 한 줄이 심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순자 씨는 통증을 참고 버틸 수 있었지만 무시당했다는 감각은 버티기 어려웠다. 존재 자체가 번거로운 짐으로 취급받았다는 생각이 가슴을 조였다. 순자 씨는 자신이 만든 선택을 되짚었다. 철수 씨에게 몰아준 집과 통장 손에 쥐어준 미래가 순자 씨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시간들이 부끄러움으로 변했다. 영희 씨는 순자 씨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엄마, 숨 천천히 쉬어요. 같이 해요. 순자 씨는 영희 씨의 호흡에 맞추려 애썼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영희 씨는 순자 씨가 흔들릴 때마다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초인종 소리가 크게 울렸다. 복도에서 구급대원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집안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영희 씨가 문을 열어 안내했고 구급대원들이 장비를 들고 들어왔다. 구급대원은 순자 씨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며 질문을 던졌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순자 씨는 입술을 떼어 이름을 말했고 목소리는 바닥을 긁는 것처럼 갈라졌다.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순자 씨는 가슴을 가리켰다. 구급대원은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다. 영희 씨는 옆에서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달했다. 복용 중인 약, 평소 지병, 최근 컨디션. 영희 씨의 말은 침착했지만 눈가에는 불안이 잔뜩 고여 있었다. 구급대원이 들것을 펼쳤다. 순자 씨는 몸이 들리는 순간 집이 멀어지는 느낌에 괜히 겁이 났다. 혼자 살던 집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일이 왜 이렇게 두렵게 느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영희 씨는 순자 씨의 머리 쪽에 서서 손을 놓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요. 나 같이 가요. 구급차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사이렌 소리가 마포의 밤을 가르며 울렸다. 순자 씨의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더 빠르게 뛰었다. 창밖의 불빛들이 길게 늘어졌다. 순자 씨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를 반복했다. 눈을 감으면 철수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눈을 뜨면 영희 씨의 얼굴이 보였다. 두 얼굴이 번갈아 마음을 찢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들것이 빠르게 이동했다. 형광등 빛이 눈을 찔렀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순자 씨는 그 파도 속에서 자신이 아주 작은 존재가 된 기분을 다시 느꼈다. 영희 씨는 접수 창구로 달려가 신분증을 꺼내고 수납과 동의서를 빠르게 처리했다. 의료진이 순자 씨를 검사실로 옮기는 동안 영희 씨는 문 앞에서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순자 씨는 문이 닫히는 순간 또 혼자 남겨진 듯 숨이 막혔다. 그러나 문 밖에서 들리는 영희 씨의 발걸음이 그 공포를 조금씩 눌러주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다.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기대고 살았는지 떠올렸다. 돈을 넘기면 사랑도 함께 굳어질 거라는 믿음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이제야 선명해졌다. 순자 씨는 철수 씨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병원이라는 공간 앞에서는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순자 씨는 끝까지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철수 씨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영희 씨는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철수 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분노가 얼굴에 동시에 떠올랐다. 영희 씨는 결국 통화를 걸었다. 오빠, 엄마 응급실이에요. 지금 병원으로 와요. 지금 가게 정신없어. 엄마 상태는 어때? 상태가 어때가 아니라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상황 봐서 갈게. 병원비는 영수증 챙겨놔. 영희 씨는 통화를 끊고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소리를 낼 틈이 없었다. 순자 씨가 누워있는 병실 문 앞에서 무너질 수 없다는 표정이 영희 씨 얼굴에 걸렸다. 영희 씨는 순자 씨에게 돌아와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다. 엄마, 괜찮아요. 검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순자 씨는 그 미소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차렸다. 영희 씨는 괜찮다는 말을 할수록 더 많이 상처 입는 사람처럼 보였다. 순자 씨는 자신이 영희 씨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생각했다. 재산을 주지 않은 선택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까지 빼앗아간 일이었음을 이제야 느꼈다. 순자 씨의 갈등은 통증과 함께 깊어졌다. 철수 씨의 한마디가 순자 씨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남겼고 그 느낌은 병원 침대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영희 씨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죄책감을 더 키웠다. 순자 씨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족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무너지는 소리 속에서 순자 씨는 선택해야 했다. 계속 모른 척하며 믿음을 유지할지 아니면 마음이 깨지는 소리를 인정하고 새로운 결론을 내릴지. 병원 복도 끝에서 의사가 걸어왔다. 영희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두 손을 모아 붙잡았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순간 순자 씨는 자신의 인생이 지금 이 문장들에 의해 다시 갈라질 것 같은 예감을 느꼈다. 의사의 말은 빠르게 이어졌지만 순자 씨의 귀에는 단어 몇 개만 또렷하게 박혔다.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리하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들이 마치 종이에 적힌 경고문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숨이 트이면서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마주해야 하는지가 더 두려웠다. 영희 씨는 의사의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눈가가 벌써 붉어져 있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영희 씨는 엄마라는 단어 앞에서만 강해지는 사람처럼 보였다. 병실 문이 닫히자 병원의 냄새와 소리들이 순자 씨를 더 현실로 끌어당겼다.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신음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 간호사의 빠른 발걸음이 하나씩 순자 씨의 심장을 건드렸다. 순자 씨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자신이 얼마나 허약해졌는지 체감했다. 영희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물병을 열고 작은 컵에 물을 따랐다. 순자 씨는 컵을 받으려다 손이 떨려 물을 조금 흘렸다. 그 한 방울이 시트에 스며드는 걸 보며 순자 씨는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왔다. 젊었을 때는 손에서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살림을 해냈는데 이제는 물을 마시는 일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했다. 영희 씨는 아무 말 없이 시트를 닦아냈다. 지적도 위로도 하지 않는 태도에 순자 씨는 더 눈물이 났다. 순자 씨는 물을 한 모금 삼키고 목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감각에 정신을 붙잡았다. 병실 창밖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먼 곳의 간판 불빛들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 불빛들을 바라보는 동안 순자 씨는 철수 씨에게서 끝내 오지 않은 연락을 떠올렸다. 기다림은 습관처럼 계속됐고 그 습관이 순자 씨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영희 씨는 잠깐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화면은 조용했다. 영희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순자 씨는 단숨에 알 수 있었다. 철수 씨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순자 씨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순자 씨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믿음이 완전히 부서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아들만 바라보면 노후가 편하리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순자 씨는 무엇으로 남은 삶을 지탱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영희 씨는 침대 옆 난간을 조심히 올리고 이불을 정리했다. 그 행동은 간호사처럼 익숙했고 그 익숙함이 순자 씨를 더 아프게 했다. 영희 씨는 이런 일을 이미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 움직였다.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이 영희 씨의 삶에 오래 자리 잡았다는 증거 같았다. 순자 씨는 그 돌봄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영희 씨의 가족이었기를 바랐다. 순자 씨가 끼어들 자리가 없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실은 순자 씨가 영희 씨의 하루를 통째로 가져가고 있었다. 그 사실이 죄책감으로 목을 조였다. 영희 씨는 잠깐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더니 결국 짧게 말했다. 엄마 너무 놀랬어요. 순자 씨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철수 씨의 차가운 말이 다시 떠올랐다. 바쁜데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그 문장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순자 씨의 존재를 분류해버린 느낌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조차 번거로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분류. 순자 씨는 그 분류표에서 자신이 어디쯤 놓였는지 상상했고 그 상상이 속을 뒤집었다. 영희 씨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집에서 혼자 쓰러져 있다는 생각만 해도 숨이 안 쉬어졌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단 말이 더 힘들어요. 그냥 앞으로는 연락해요. 제발. 영희 씨의 목소리는 단단하려 했지만 끝이 갈라졌다. 그 갈라짐이 병실 공기를 찢었다. 순자 씨는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자신이 숨겨왔던 진실을 마주했다. 영희 씨는 서운함을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순자 씨는 그동안 영희 씨의 침묵을 착한 성격으로만 해석했다. 사실은 순자 씨가 만든 불공평을 견디는 방식이었을지도 몰랐다. 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영희 씨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물리적인 통증처럼 몸 안에서 욱신거렸다. 순자 씨는 천천히 영희 씨의 얼굴을 바라봤다. 영희 씨의 눈 밑에는 피로가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피로가 단지 오늘 하루의 피로가 아니라 살아오며 쌓인 무게처럼 느껴졌다. 순자 씨는 그 무게를 자기 손으로 얹어 놓았다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갔다.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 속도와 혈압을 확인하고 나갔다. 그 짧은 방문이 끝난 뒤 병실은 다시 둘만의 공간이 됐다. 둘만 남는 순간 침묵은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순자 씨는 그 침묵 속에서 결심과 두려움이 번갈아 고개를 들었다. 철수 씨에게 준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되돌린다면 철수 씨는 어떤 얼굴을 할까? 그 얼굴을 감당할 자신이 있을까? 그러나 감당하지 않으면 순자 씨는 앞으로도 필요할 때만 쓰는 사람으로 남을지도 몰랐다.
영희 씨는 휴대폰을 다시 들고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삼켰다. 오빠 메시지 왔어요. 영희 씨는 읽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화면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배려가 오히려 순자 씨를 더 흔들었다. 숨겨준다는 건 상처가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순자 씨는 영희 씨에게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그 상처의 모양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았다. 순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다고. 사람을 남기려면 지금까지의 선택을 뒤집어야 한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커질수록 마음이 조여왔다. 순자 씨는 자신이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그 인정은 자존심을 찢는 일이었지만 그 찢어짐 속에서야 새 길이 보일지도 몰랐다. 영희 씨는 조용히 순자 씨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바닥이 닿는 순간 순자 씨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무너짐은 절망이 아니라 오래 굳어있던 고집이 깨지는 소리였다. 순자 씨는 그 소리를 따라 조용히 결심했다. 철수 씨가 오기 전에 아니 오지 않더라도 순자 씨는 더 이상 이전의 순자 씨로 살지 않겠다고. 병실의 시계가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 순자 씨의 내면도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은 곧 예상하지 못한 외부의 움직임과 충돌하게 될 운명이었다. 병실의 밤은 길고 얇게 늘어졌다. 형광등 빛은 따뜻해지지 않았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복도 불빛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줬다. 순자 씨는 링거줄을 바라보며 자신의 몸이 누군가의 손에서 관리되는 존재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숨은 조금 편해졌지만 마음은 더 조여왔다. 몸이 회복될수록 관계의 상처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순자 씨는 철수 씨에게 준 집과 통장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번쩍였다. 그 번쩍임은 자랑이 아니라 경고 같았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사실이 갑자기 발목을 잡는 느낌이었다. 영희 씨는 병실 의자에서 잠깐씩 고개를 떨구다가도 순자 씨가 움직이면 바로 깼다. 밤새워 지켜보는 눈빛은 피곤했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순자 씨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돈 한 푼 주지 않았던 딸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현실이 순자 씨의 믿음을 조용히 무너뜨렸다. 그러나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다. 무너진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다시 세워야 했다. 순자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몰라 더 불안했다. 새벽이 지나 아침이 오자 병실은 더 분주해졌다. 회진 시간이 가까워지며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혈압을 재고 수치를 확인하고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목소리가 규칙처럼 반복됐다. 순자 씨는 그 규칙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는 걸 느꼈다. 사람의 말은 때로 삶을 붙잡는 난간이 됐다. 영희 씨는 아침을 대충 입에 넣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머리카락은 정리되지 않았고 눈밑은 더 짙어졌다. 그 피로를 보면서도 순자 씨는 집에 가서 쉬어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다. 쉬어야 할 사람에게 더 붙잡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 남는 순간이 두려웠다. 혼자 남는 순간 철수 씨의 말이 다시 울릴 것 같았다. 그 두려움이 순자 씨를 더 비겁하게 만들었다. 오전이 지나 점심 무렵이 되었을 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복도 쪽 공기가 한 번에 밀려 들어왔다.
순자 씨는 그 공기에서 익숙한 냄새를 느꼈다. 외투에 밴 기름 냄새 바쁘게 돌아다닌 사람의 냄새 가게의 냄새였다. 철수 씨가 들어왔다. 철수 씨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먼저 걸려 있었다. 순자 씨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반가움과 서러움이 동시에 올라왔다. 반가움은 오래된 습관이었다. 서러움은 이제야 진짜로 깨어난 감정이었다. 영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인사는 억지로 붙잡은 목소리처럼 낮았다. 철수 씨는 병상으로 가까이 오면서도 순자 씨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시선이 침대 주변의 물건과 종이들로 빠르게 옮겨갔다. 그 시선은 사람을 확인하는 시선이 아니라 상황을 점검하는 시선이었다. 순자 씨는 그 점검이 무엇을 향하는지 너무 빨리 알아차렸다. 알아차린 순간 속이 얼음물처럼 차가워졌다. 철수 씨는 병상 옆에 멈춰서서 첫마디를 던졌다. 엄마 괜찮아? 순자 씨는 그 말이 늦게 도착한 안부라는 걸 느꼈다. 영희 씨가 밤을 지새우고 구급차를 타고 서류를 처리하고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다. 순자 씨는 대답을 하려다 목이 잠겼다. 잠긴 목은 눈물로 이어졌다. 철수 씨는 눈물을 보는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철수 씨의 관심은 눈물의 이유가 아니었다. 철수 씨는 바로 다음 말을 이어붙였다. 집이랑 통장 그대로 줘. 혹시 병원비로 손댄 건 아니죠? 그 문장이 병실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숨이 쉬어지던 방이 갑자기 좁아졌다. 순자 씨는 심장이 한 번에 조여오는 느낌의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영희 씨의 얼굴이 굳었다. 영희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 주먹을 쥐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아팠다. 아이처럼 참는 얼굴이 병실에 서 있었다. 철수 씨의 말은 칼처럼 날아왔지만 영희 씨의 표정은 그 칼을 대신 맞는 사람 같았다. 순자 씨는 몸을 조금 일으키려 했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며 통증이 튀어올랐다. 통증은 견딜 수 있었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철수 씨가 순자 씨를 돈의 주인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순자 씨는 철수 씨의 눈을 똑바로 보려 했지만 철수 씨의 눈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했다. 병원비 서류 통장집. 단어들이 철수 씨 머릿속에서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영희 씨가 낮게 말했다. 오빠 엄마 상태부터 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수 씨는 고개를 돌려 영희 씨를 봤다. 그 시선에는 미안함보다 경계가 담겨 있었다. 영희야,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현실적인 얘기 해야지. 영희 씨의 눈이 흔들렸다. 순자 씨는 그 흔들림이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갈 길을 잃은 흔들림이라는 걸 알았다. 영희 씨는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현실적인 얘기는 엄마가 숨 넘어갈 뻔한 다음에 해도 돼요. 철수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바빠. 가게 문 닫고 왔어. 병원비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 준비하지. 영희 씨는 잠깐 말을 잃었다. 말을 잃은 자리에 오랜 서운함이 쌓여 무게를 만들었다. 순자 씨는 그 무게가 병실 바닥을 더 꺼지게 하는 느낌을 받았다. 순자 씨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공기를 느꼈다. 공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은 계산과 상처로 짜여 있었다. 순자 씨는 바로 그 계산과 상처를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철수 씨에게 몰아준 선택이 이 장면을 만들었다.
영희 씨가 아무 말 없이 버텨온 시간들이 이 장면을 만들었다. 순자 씨는 지금 이 장면에서 침묵하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될 거라는 걸 직감했다. 순자 씨는 목에 걸린 말을 억지로 꺼냈다. 철수야, 엄마부터 좀 봐라.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개는 진심보다 절차에 가까웠다. 그래. 그런데 엄마 집 등기랑 통장 정리 다 해놓은 거 맞지? 혹시 바뀐 거 없어? 순자 씨는 그 질문이 병실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인지 믿기 어려웠다. 피가 식는 느낌이 손끝으로 퍼졌다. 순자 씨는 철수 씨에게 주었던 것들이 순자 씨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순자 씨를 묶는 줄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철수 씨의 말은 엄마를 부르면서도 재산을 먼저 확인했다. 그 순서가 순자 씨의 가슴을 찢었다. 영희 씨는 참던 감정을 더 이상 눌러두지 못했다. 오빠 엄마를 사람으로 봐요. 돈통으로 보지 말고. 철수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영희야, 말 조심해. 내가 언제 엄마를 돈통으로 봤어? 영희 씨는 눈을 깜빡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말이 그렇게 들려요. 철수 씨는 병상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며 말을 끊어버리듯 했다. 엄마 병원비는 내가 반 낼게. 근데 나중에 정산은 해야 하잖아.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철수 씨가 젊었을 때 손을 벌리던 순간들 순자 씨가 이유도 묻지 않고 돈을 쥐어주던 순간들 감사 인사 없이 돌아서던 뒷모습. 그때마다 순자 씨는 아들이니까라는 말로 마음을 덮었다. 덮인 마음은 이제 더 덮이지 않았다. 순자 씨는 손등에 힘을 주어 침대 난간을 잡았다. 난간의 차가운 감촉이 정신을 깨웠다. 순자 씨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감각에 도달했다. 하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철수 씨와의 관계가 영원히 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다. 그 두려움이 곧 분노로 변했다. 두려움은 늘 분노의 탈을 쓰고 나오는 법이었다. 순자 씨는 심호흡을 하며 영희 씨의 얼굴을 한 번 더 봤다. 영희 씨는 눈을 크게 뜬 채 순자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부탁이었다. 침묵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 순자 씨는 그 부탁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다. 무너진 자리에서 순자 씨는 무언가를 결심하려 했다. 철수 씨는 말끝을 더 밀어붙였다. 엄마, 나중에 혹시라도 유언장 같은 거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그건 그대로 두는 게 맞아. 그 문장은 마치 미리 방어선을 치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순자 씨는 갑자기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철수 씨는 순자 씨의 의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순자 씨의 의지는 철수 씨에게 위험이었다. 그 사실이 순자 씨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날카로워졌다. 말이 칼처럼 날아다니는 공간에서 순자 씨의 마음도 칼날 위에 올라섰다. 영희 씨는 침대 옆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물러선 자리에 눈물이 고였지만 영희 씨는 끝내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그 악문 표정이 순자 씨의 심장을 더 세게 두드렸다. 순자 씨는 철수 씨를 바라봤다. 철수 씨는 순자 씨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철수 씨도 긴장한 얼굴이었다. 긴장은 사랑이 아니라 손해를 막기 위한 긴장이었다. 순자 씨는 그 차이를 똑똑히 구분해버렸다. 구분하는 순간 돌아갈 길은 더 좁아졌다.
순자 씨는 이제 문턱 앞에 서 있었다. 한 발 더 내디디면 평생 붙잡고 온 믿음이 완전히 끊어질 문턱이었다. 그러나 그 문턱을 넘지 않으면 순자 씨는 계속 바닥의 차가움을 마음으로 견뎌야 했다. 병실의 시간이 잠깐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순자 씨는 입술을 열 준비를 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감각만은 확실했다.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감정은 더 높이 치솟고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절정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었다. 병실의 공기는 더 이상 숨쉬기 편한 공기가 아니었다. 말 한마디가 바늘처럼 떠다니며 피부를 찔렀고 침대 시트의 주름까지 날카롭게 보였다. 순자 씨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줬다. 손바닥에 남는 차가운 금속의 감각이 순자 씨를 현실로 붙잡아 두는 마지막 끈처럼 느껴졌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입안은 바짝 말랐다. 몸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은 회복될 틈이 없었다. 철수 씨가 던진 말들이 순자 씨의 가슴에 하나씩 꽂혀 있었다. 집 통장 유언장. 철수 씨의 단어들은 순자 씨의 상처를 정확히 찾아 찔렀다. 순자 씨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는지 알 것 같았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철수 씨가 순자 씨를 찾는 순간들은 늘 필요가 생겼을 때였다. 등록금, 결혼 자금, 가게, 보증금, 갑자기 생긴 빚. 그때마다 순자 씨는 질문 대신 돈을 내밀었다. 돈을 내밀 때마다 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들이니까. 아들이 잘 되면 나도 편해진다고. 그 말은 어느새 주문이 되어 순자 씨를 움직였다. 하지만 주문은 위급한 날 아무 힘도 없었다. 바닥에 쓰러져 떨리는 손으로 전화했을 때 철수 씨는 순자 씨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그 차가운 끊김이 순자 씨 안에서 계속 울렸다. 지금 병실에서 철수 씨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순자 씨를 대하는 순간 그 울림은 고통으로 변했다. 고통은 단지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었다. 속이 찢어지고 목이 막히고 눈물이 솟구쳤다. 순자 씨는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삼켜지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오자 순자 씨는 더 화가 났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자식 앞에서 울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처럼 느껴졌다. 수치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분노는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오래 얼어붙은 얼음이 깨지며 튀는 파편 같았다. 영희 씨는 침대 옆에서 몸을 굳힌 채 서 있었다. 영희 씨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흔들림 속에 결심이 있었다. 영희 씨는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있었다. 순자 씨가 무너져도 영희 씨는 순자 씨를 붙잡으려 버티고 있었다. 그 버팀이 순자 씨를 더 아프게 했다. 돌려주지 못한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순자 씨는 영희 씨의 손을 잠깐 바라봤다. 손등은 거칠었고 손톱은 짧았고 피로가 손끝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그 손이 순자 씨를 살렸다. 그 손이 순자 씨의 밤을 지켜줬다. 그 손이 철수 씨의 부재를 대신했다. 순자 씨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순자 씨는 철수 씨의 얼굴을 다시 봤다. 철수 씨는 여전히 침대 옆에 서 있었고 표정은 단단하게 잠겨 있었다. 그 단단함은 애틋함이 아니라 계산의 단단함이었다. 철수 씨는 순자 씨의 흔들림을 두려워하는 눈이었다. 철수 씨는 이미 잃을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순자 씨는 그 눈빛이 더 이상 자식의 눈빛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끊어냈다. 끊어내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끊어진 자리는 깊었다. 끊어진 자리에 들어온 것은 절망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각성이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각성. 이대로 눈 감으면 남은 삶이 더 비참해진다는 각성. 순자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숨이 가슴에서 걸렸고 목이 따끔거렸다. 그래도 순자 씨는 숨을 내쉬며 입술을 열었다. 철수야. 철수 씨가 짧게 대답했다. 응,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떨림 속에 단단함이 있었다. 엄마가 너한테 다 준 거. 그게 엄마를 지켜줄 줄 알았다. 철수 씨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흔들림은 미안함이라기보다 불편함에 가까웠다. 영희 씨는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래 기다린 말이 드디어 나오려는 순간을 견디는 사람처럼 보였다. 순자 씨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눈물이 다시 터졌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분노의 증거였다. 순자 씨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눈물이 그대로 흘러도 상관없다는 듯 더 깊은 곳에서 말을 끌어올렸다. 너한테 전화했을 때 엄마가 무슨 기분이었는지 아냐? 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침묵이 오히려 순자 씨를 더 밀어붙였다. 순자 씨는 철수 씨의 침묵을 모른 척으로 들었다. 모른 척은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다. 순자 씨는 침대에서 몸을 조금 더 일으켰다. 허리에 통증이 올라왔지만 순자 씨는 참고 버텼다. 버티는 힘은 몸에서 나오지 않았다. 마음에서 나왔다. 바닥에 누워서 숨이 막혀서 너부터 찾았다. 엄마, 그때 내가 철수 씨가 말을 꺼내려 하자 순자 씨가 바로 끊었다. 그때 바쁘다는 말로 끊더라.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고 입술이 떨렸다. 철수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 붉어짐은 죄책감이 아니라 짜증처럼 보였다. 철수 씨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끝이 거칠어졌다. 엄마, 내가 안 간다는 게 아니었잖아. 진짜 정신 없었어.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고개를 젓는 동작 하나에 수십 년이 담겼다. 정신없는 게 하루 이틀이냐? 엄마는 그 바쁨 사이에서 없어져도 되는 사람이었냐? 철수 씨의 눈이 크게 떴다. 철수 씨는 순자 씨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예상하지 못한 말 앞에서 철수 씨는 방어를 선택했다.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할 말 있어. 엄마가 나를 믿고 준 거잖아. 순자 씨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혔다. 믿음이라는 말을 철수 씨가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믿음은 따뜻해야 했다. 믿음은 사람이 사람을 안아주는 감정이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믿음은 계약서처럼 차가웠다. 순자 씨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믿음이 아니라 엄마가 너한테 매달린 거였다. 영희 씨가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 영희 씨의 목소리는 말리지도 밀어붙이지도 못한 채 흔들렸다. 순자 씨는 영희 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영희 씨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순자 씨는 마지막 남은 망설임을 놓쳤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순자 씨는 철수 씨를 다시 바라보며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너한테 준 것들
그걸로 엄마 마음까지 내 거라고 생각했냐? 철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철수 씨의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철수 씨는 화를 눌러 삼키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엄마 지금 이런 얘기 할 때야. 아프잖아. 순자 씨는 그 말이 가식처럼 들렸다. 아픈 걸 걱정해서가 아니라 불편한 대화를 피하려는 말처럼 들렸다. 순자 씨는 그 불편함을 피하게 두고 싶지 않았다. 순자 씨가 피하면 영희 씨가 계속 맞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순자 씨는 영희 씨를 보호하려 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순자 씨는 목소리를 낮추되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아픈 건 몸만이 아니다. 마음이 더 아프다. 철수 씨는 침대 옆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한 걸음은 거리였다. 사람 사이의 거리였다. 아들로서 다가오지 못하는 거리였다. 순자 씨는 그 거리를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서늘함은 곧 결심으로 굳어졌다. 영희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울음은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병실을 가득 채웠다. 순자 씨는 그 울음이 철수 씨 말보다 더 크게 들렸다. 울음은 억눌린 시간의 소리였다. 순자 씨는 자신이 그 시간을 만들었다는 자책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자책에만 머물 수는 없었다. 순자 씨는 자책을 행동으로 바꾸어야 했다. 영희 씨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철수 씨는 낮게 말했다. 영희가 왜 울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말은 순자 씨의 마지막 인내를 끊어냈다. 잘못을 모르겠다는 태도는 고칠 마음이 없다는 선언과 같았다. 순자 씨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러나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잘못을 모르니까 더 무섭다. 병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었다. 순자 씨의 말은 철수 씨의 마음을 건드렸고 철수 씨의 반응은 더 거칠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순자 씨는 그 거칠어짐을 두려워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는 것이 남은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미 써두었던 한 문장을 곧 현실로 꺼낼 준비를 했다. 그 문장이 터져 나오면 철수 씨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변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문장이 없으면 순자 씨는 계속 바닥의 차가움을 마음으로 견뎌야 할 것이다. 순자 씨는 선택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어서는 선택을. 순자 씨의 선택은 말이 되기 전부터 몸에 먼저 내려앉아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그 박동은 두려움보다 결심에 가까웠다. 병실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고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쪽이 모든 것을 바꿔버릴 것이라는 예감이 공간을 눌렀다. 순자 씨는 침대에 등을 조금 더 세웠다. 간호사가 말렸다면 다시 누웠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말리지 못하는 순간이었다. 몸을 일으키는 작은 동작에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순자 씨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통증은 이미 익숙한 종류였다. 지금 더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오래 미뤄둔 선택이었다. 순자 씨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봤다. 병원에서 받은 안내문 동의서, 진료 기록이 섞여 있는 봉투였다. 그 봉투는 지금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얇고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순자 씨의 눈에는
그 봉투가 인생의 분기점처럼 보였다. 철수 씨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철수 씨의 눈빛이 더 예민해졌다. 마치 무언가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먼저 반응한 사람처럼 보였다. 영희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조용히 새어나왔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이 너무 오래된 장면처럼 느껴졌다. 늘 참고 늘 뒤로 물러나고 늘 자기 몫을 삼키는 모습. 그 모습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는 생각이 순자 씨의 마음을 밀어 올렸다. 순자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오늘 하나는 분명히 알았다. 철수 씨가 바로 반응했다. 뭘? 짧고 날카로운 말이었다. 영희 씨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지만 시선은 순자 씨에게 고정됐다. 순자 씨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사람이 쓰러졌을 때 돈이 먼저 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먼저 오는 사람도 있더라.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철수 씨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이 자신을 겨냥했다는 걸 알아차린 표정이었다. 철수 씨는 방어적으로 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엄마 지금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아프니까 예민한 거야. 그 말은 순자 씨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감정이라는 단어로 모든 걸 덮어버리려는 태도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예민한 게 아니다. 이제야 제대로 느끼는 거다. 영희 씨의 숨이 잠깐 멎었다. 순자 씨는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 편에 서 있다는 감각이 순자 씨의 등을 밀어줬다. 순자 씨는 철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가 오늘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 철수 씨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무슨 말이야? 순자 씨는 말을 고르지 않았다. 고르는 순간 다시 미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엄마는 가진 걸 다 주면 지켜질 줄 알았다. 그래서 다 준 거잖아. 철수 씨의 말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순자 씨는 그 조급함을 보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미 늦지 않았다는 확신이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켜진 건 하나도 없더라. 영희 씨의 손이 입을 가렸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없었다. 순자 씨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바닥에 누워있을 때 누가 왔는지 엄마는 평생 잊지 않을 거다. 철수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엄마, 그건 오해야. 내가 안 온 게 아니라. 순자 씨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손은 떨렸지만 동작은 분명했다. 설명 듣고 싶은 게 아니다. 그 한마디에 철수 씨의 입이 다물어졌다. 순자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제 다음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엄마는 남은 삶을 다시 정하려고 한다.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굳음은 두려움이었다. 영희 씨는 고개를 들고 순자 씨를 바라봤다. 눈빛에 섞인 것은 놀람과 조심스러운 기대였다. 순자 씨는 그 기대를 외면하지 않았다. 엄마 인생이니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병실 안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다. 철수 씨는 급하게 말했다. 엄마 지금 그런 결정은 너무 성급해. 성급한 건 그동안의 선택이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오늘 알았다. 누가 엄마를 살렸는지. 그 말에 영희 씨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영희 씨는 결국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 울음은 억울함이 아니라 오래 눌려있던 감정이 풀리는 울음이었다. 순자 씨는 그 울음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 내려가는 걸 느꼈다. 철수 씨는 다급해졌다. 엄마 설마 순자 씨는 철수 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설마 맞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순자 씨는 자신의 말이 만들어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다. 결정은 이미 끝났다는 감각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순자 씨는 병실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다. 형광등 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다. 증여, 다시 정리할 거다. 철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건 말도 안 돼.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끝난 게 아니다. 엄마가 살아있으니까. 그 말은 선언이었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되찾는 선언이었다. 영희 씨는 울음을 멈추고 순자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순자 씨에게는 충분한 답이었다. 순자 씨는 다시 철수 씨를 봤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잃을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인생이랑 엄마 돈은 이제 엄마가 정한다. 그 말이 병실에 울려 퍼진 순간 모든 균형이 완전히 뒤집혔다. 관계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순자 씨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순자 씨는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그제야 제대로 찾아왔다. 순자 씨의 선언이 끝나자 병실은 마치 소리가 사라진 공간처럼 조용해졌다. 형광등의 웅웅거림마저 더 크게 들렸고 산소의 흐름이 피부를 스치는 감각이 낯설게 느껴졌다. 순자 씨는 자신이 뱉은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말은 공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말은 사람의 얼굴에 남고 관계의 결을 바꿔놓고 앞으로의 시간을 새로 쓰게 만든다. 철수 씨의 표정이 천천히 일그러졌다. 놀람이 먼저 지나갔고 그 다음은 분노가 차올랐다. 분노는 목소리보다 눈빛에서 먼저 번졌다. 철수 씨는 순자 씨를 엄마로 보는 눈이 아니라 상황으로 보는 눈을 다시 꺼내 들었다. 철수 씨는 침대 옆 탁자를 가리키며 말끝을 세웠다. 엄마 그거 지금 감정으로 말하는 거잖아. 증여 철회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순자 씨는 철수 씨의 말이 법을 들이밀려는 위협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나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철수 씨가 끝까지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순자 씨는 입술을 다물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화가 솟구쳤지만 이번에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했다. 순자 씨가 흔들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영희 씨는 순자 씨 옆에서 손을 꼭 쥐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압력이 조용한 응원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와 같은 방향을 보는 감각이 순자 씨의 허리를 세워줬다. 순자 씨는 철수 씨를 향해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쉬운 줄 안다. 어려운 줄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철수 씨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 순자 씨는 잠깐 시선을 내렸다. 침대 시트의 주름을 바라보며 바닥에서 느꼈던 차가움과
철수 씨 목소리에 차가움을 겹쳐 떠올렸다. 그 순간마다 숨이 막혔고 살아있다는 감각이 사라질 뻔했다. 순자 씨는 그 기억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순자 씨는 시선을 들어 철수 씨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엄마가 쓰러졌을 때 너는 엄마를 버거운 일로 취급했다. 철수 씨가 즉각 반박했다. 버거운 일이 아니라 내가 당장 갈 수가 없었다고. 영희 씨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다. 갈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빠는 말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철수 씨는 영희 씨를 노려보며 말했다. 영희는 왜 자꾸 끼어들어? 너는 원래 이런 거 좋아했잖아. 엄마랑 나 사이 이간질하는 거. 영희 씨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영희 씨는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더 또렷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간질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엄마가 바닥에서 떨고 있을 때 누가 왔는지 오빠도 알잖아요. 철수 씨는 순간 말을 잃었고 그 침묵은 곧 더 큰 공격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내가 왔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그 말은 영희 씨의 가슴을 그대로 찢었다.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고 숨이 흔들렸다. 순자 씨는 그 순간 영희 씨를 대신해 무언가를 막아야 한다는 본능을 느꼈다. 이제까지는 영희 씨가 참았고 순자 씨가 외면했다. 이제는 순자 씨가 막아야 했다. 순자 씨는 손등에 힘을 주며 말했다. 영희는 오늘 엄마를 살렸다. 철수 씨가 코웃음을 쳤다. 살렸다고? 병원 데려온 게 전부야. 순자 씨의 속이 뒤집혔다. 전부야라는 말이 너무 잔인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달려온 시간 밤새 지켜본 눈빛 서류를 처리하며 떨리던 손 그 모든 것을 전부야로 눌러버리는 태도. 순자 씨는 그 태도가 철수 씨의 전부라는 듯 느껴져 눈앞이 아찔했다. 순자 씨는 침대 난간을 더 세게 잡았다.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다. 병원 데려온 게 전부면 너는 엄마에게 뭘 했냐? 철수 씨가 입을 열려 했지만 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너한테 준 돈, 집 통장 그건 전부가 아니다. 그건 엄마가 믿고 맡긴 삶이다. 철수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엄마가 나 믿고 준 거고, 나도 그걸로 가게 지키고 살았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순자 씨는 철수 씨의 말 속에서 진짜 두려움을 봤다. 가게가 아니라 자신이 누려온 안전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는 눈이었다. 순자 씨는 그 두려움이 안쓰럽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오빠는 엄마 걱정이 아니라 통장 걱정만 해요. 철수 씨가 거칠게 말했다. 너는 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 말이 병실을 무너뜨렸다. 순자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철수 씨는 결국 그 말을 꺼냈다. 영희 씨가 한 푼도 안 받았다는 사실을 마치 영희 씨의 입을 막는 무기처럼 꺼냈다. 영희 씨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다. 억울함과 수치가 동시에 몰려와 영희 씨의 눈물이 더 크게 쏟아졌다. 순자 씨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철수 씨만은 아니었다. 순자 씨도 공범이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철수 씨를 향해 아주 조용히 그러나 가장 무겁게 말했다. 맞다. 영희는 한 푼도 안 받았다. 철수 씨가 빠르게 받아쳤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준 거잖아.
순자 씨는 그 말에 미세하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허무가 새어나온 표정이었다. 그래서 더 분명해졌다. 철수 씨가 눈살을 찌푸렸다. 뭐가? 순자 씨는 한 글자씩 눌러 말했다. 돈이 마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 영희 씨는 숨을 들이마시며 순자 씨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순자 씨는 영희 씨의 손을 느끼며 계속 말했다. 엄마는 오늘 진짜 가족이 뭔지 봤다. 철수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가족은 가족이야. 영희가 와서 손잡았다고 나를 가족에서 빼겠다는 거야? 순자 씨는 그 질문이 얼마나 뻔뻔한지 느꼈다. 철수 씨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권리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권리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는 얼굴이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그 얼굴을 견딜 수 없었다. 순자 씨는 말했다. 가족이면 너는 왜 엄마를 먼저 버렸냐? 철수 씨의 입술이 떨렸다. 버린 게 아니라 버렸다. 순자 씨의 단어는 단정이었다. 순자 씨는 철수 씨의 변명을 끊어버렸다. 엄마는 바닥에서 너한테 버림받았다. 영희 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병실에 번졌다. 철수 씨는 그 소리에 더 화가 난 얼굴이었다. 엄마가 지금 나를 악역으로 만들고 있어.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악역은 엄마가 만들지 않았다. 너 스스로 만든 거다. 철수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럼 엄마가 원하는 게 뭐야? 돈 다시 뺏겠다는 거야? 순자 씨는 뺏는다라는 단어가 철수 씨의 세계를 설명한다고 느꼈다. 뺏기고 뺏는 세계. 주는 건 거래고 받는 건 권리인 세계. 순자 씨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야 했다. 순자 씨는 답했다. 뺏는 게 아니다. 되찾는 거다. 철수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그건 나를 죽이겠다는 거랑 똑같아. 영희 씨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오빠, 엄마가 죽을 뻔한 건 생각도 안 해요? 철수 씨는 영희 씨를 향해 소리치려 했지만 병실 문 밖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목소리를 억눌렀다. 그 억눌림이 더 비겁해 보였다. 철수 씨는 낮게 이를 갈 듯 말했다. 엄마, 나도 엄마 아들이야. 엄마가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어. 순자 씨는 그 위협이 오히려 결정을 완성시켜 준다고 느꼈다. 철수 씨가 끝까지 선택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다. 가만 안 있어도 된다. 엄마도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영희 씨는 눈물 속에서도 순자 씨를 바라봤다. 순자 씨는 영희 씨의 시선에서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용기를 받았다.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 감정의 폭발은 지나갔다. 남은 것은 후폭풍이었다. 철수 씨의 분노는 곧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고 주변의 말들도 순자 씨를 흔들려 들 것이다. 하지만 순자 씨는 마음속에서 이미 한 가지를 정리했다. 돈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감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남긴 여파는 순자 씨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바꿔놓을 것이었다. 병실에서의 대립이 끝난 뒤에도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철수 씨가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병실 안에는 날선 기운이 남아 있었고 순자 씨의 가슴은 그 기운에 긁힌 듯 따끔거렸다. 철수 씨는 떠나며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다. 남겨진 것은 문이 닫히는 소리와
영희 씨의 억눌린 울음뿐이었다. 영희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울음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슬퍼서만이 아니었다. 이제야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안도와 함께 더 큰 허물을 데려왔기 때문이다. 순자 씨는 영희 씨의 울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영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영희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미안하단 말 말아요. 지금은 엄마가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순자 씨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다.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잔인했다. 순자 씨는 그 단순한 진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순자 씨는 병원 침대에서 며칠을 더 보냈다. 회복은 천천히 진행됐고 그 사이 순자 씨의 마음도 함께 회복과 결심 사이를 오갔다. 몸이 나아질수록 현실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증여를 되돌린다는 말은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행정 절차, 법적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엉겨붙은 감정들을 정리해야 했다. 순자 씨는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결심을 이기게 두고 싶지 않았다. 퇴원 날짜가 가까워지자 영희 씨는 매일 병원에 들렀다. 회사 업무를 조정하고 집안일을 정리하고 이동 시간을 쪼개 병실로 왔다. 영희 씨의 삶은 늘 빠듯했는데 그 빠듯함 위에 순자 씨의 시간이 덧붙여졌다. 순자 씨는 그 사실이 미안해서 병실에서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했다. 물컵을 직접 들고 약 봉지를 정리하고 침대 주변을 정돈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순자 씨에게는 다시 사람이 되는 연습 같았다. 퇴원하는 날 병원 밖 공기는 차가웠지만 신선했다. 순자 씨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문을 지나며 마포의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늘 그 자리였는데 순자 씨의 눈만 달라져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의 눈은 사소한 빛에도 흔들렸다. 영희 씨는 택시 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순자 씨는 잠깐 망설였다. 마포의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그 혼자는 이제 안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는 순자 씨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 같았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그 선택 하나가 순자 씨의 남은 삶을 결정지었다. 영희 씨의 집은 마포의 집과 달리 작고 따뜻했다. 생활의 소리들이 있었다. 물 끓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작은 대화들. 그 소리들이 순자 씨에게는 사람의 온기처럼 느껴졌다. 순자 씨는 그 온기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래 차가운 집에 혼자 있었는지 깨달았다. 며칠 후 영희 씨는 법률 상담을 알아봤다. 증여 철회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절차였고 순자 씨는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했다. 순자 씨는 상담실에서 종이를 넘기며 손이 떨리는 걸 숨기지 않았다. 떨림은 후회와 두려움이 섞인 떨림이었다. 그러나 상담이 진행될수록 순자 씨의 표정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겼다. 그 감각은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순자 씨 스스로에게서 나왔다. 철수 씨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화가 왔고 메시지가 쏟아졌다. 처음에는 달래는 말이 섞였고 그 다음에는 화가 섞였고 마지막에는 협박처럼 들리는 문장들이 이어졌다. 순자 씨는 예전 같았으면
그 문장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순자 씨의 옆에는 영희 씨가 있었다. 영희 씨는 순자 씨가 메시지를 볼 때마다 조용히 손을 잡아줬다. 그 손잡음은 흔들려도 괜찮다가 아니라 흔들리지 말자에 가까웠다. 순자 씨는 철수 씨에게 짧게만 답했다. 정리할 건 정리한다. 엄마가 결정한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 뒤에는 순자 씨의 삶이 걸려 있었다. 순자 씨는 유언장도 다시 쓰기로 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더 아팠다. 종이에 무엇을 남길지 정하는 일은 결국 무엇을 잃었는지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순자 씨는 영희 씨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려는 충동을 느꼈다. 미안함을 보상으로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그 또한 또 다른 왜곡이라는 걸 순자 씨는 스스로 경계했다. 돈은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없었다. 돈은 그저 삶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순자 씨는 결국 공평이 아니라 의지의 방향을 선택했다. 순자 씨의 의지는 더 이상 두려움에 기대지 않겠다는 방향이었다. 혼자가 되지 않겠다는 방향이었다. 사람을 돈보다 먼저 두겠다는 방향이었다. 그 방향이 영희 씨와 함께하는 삶으로 이어졌다. 철수 씨는 마지막까지 병원비 이야기를 들먹였다. 엄마, 내가 낸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순자 씨는 숨을 고르고 답했다. 정산할 건 정산한다. 하지만 엄마, 인생은 정산표로 못 묶는다. 철수 씨는 그 말에 더 분노했지만 분노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조금씩 알아차리는 듯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 씨의 연락은 뜸해졌다. 연락이 뜸해졌다고 마음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다. 가슴 한쪽이 늘 저릿했다. 자식과 멀어지는 고통은 어떤 선택을 해도 남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순자 씨가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었다. 끌려가며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감수하는 고통이었다. 순자 씨는 영희 씨와 함께 작은 일상을 만들었다. 아침에 같이 장을 보고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마포의 빠른 발걸음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발걸음이었다. 순자 씨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돈을 쥐고 있던 손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손이 남는다는 사실을. 영희 씨는 여전히 바빴지만 예전처럼 숨이 가쁘기만 하지는 않았다. 순자 씨가 집안일을 조금씩 맡으며 영희 씨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작은 도움들이 쌓이며 둘 사이에는 새로운 균형이 생겼다. 순자 씨는 그 균형이 의무가 아니라 함께라는 느낌으로 유지되길 바랐다. 순자 씨는 가끔 혼자 있던 마포의 집을 떠올렸다. 낡은 벽지, 조용한 복도, 울리지 않던 초인종. 그 공간을 다시는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집은 넓이가 아니라 온기로 결정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영희 씨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후회해요? 순자 씨는 잠깐 침묵했다. 후회는 있었다. 철수 씨를 그렇게 키운 것도 후회했고 영희 씨를 그렇게 외롭게 만든 것도 후회했다. 하지만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진 않았다. 순자 씨는 답했다. 후회는 많다. 그런데 지금은 늦게라도 제대로 선택한 게 더 크다.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 씨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 짧은 기대는 말보다 큰 화해였다. 순자 씨는 그 온기를 느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돈을 쫓아가며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사람을 붙잡기 위해 스스로를 먼저 지키겠다고. 순자 씨의 남은 삶은 완벽하게 행복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철수 씨와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순자 씨는 더 이상 바닥의 차가움 속에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순자 씨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끝까지 지키기로 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달려오는 이름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위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킬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면 이런 가족 이야기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선택의 순간들을 더 빠르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